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5학년 사회 17번째 수업입니다. 개화와 조선 후기 사회 변화이거든요. 요 부분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흥선대원군,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검은색으로 된 좀 작은 핵심 단어들도 세도정치, 동성대용 한번 더 나왔네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다음에 통상수교, 거부정책, 개항, 정봉준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빨간색이 중요하고 검은색은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차시에서 다 중요해요. 심지어 선생님이 이제 흥성대원군 실수긴 하지만 여기 흥성대원군과 흥성대원군이 두 번 적었을 정도로 빨간색도 중요하지만 검은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다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의 내용을 줄글로 쫙 여러분이 쓰거나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역사가 원래 조금 어렵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또 그 이해한 것을 또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잘 듣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영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영조는 붕당 정치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추구했다. 탕평책 A, B, C 당이 있으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고요. 정조는 이 붕당 정치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규장각을 만들고 혹은 수원화성을 만들어서 학문과 상업과 공업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즉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정치를 안정했으니 이걸 바탕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게 정조였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학자들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실학은 실제적인 학문, 예전과 같이 실제적인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뭐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도덕에 대해서 논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도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 좀 실제적인 거를 연구하자. 그래서 농업, 상업과 공업 그리고 우리의 고유의 것을 연구하자는 것이 이 실학자들의 노력이었다. 어, 하지만 이 실학자들의 노력은 크게 정치로 반영이 되지는 못했어요. 주장으로 끝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농민들이 이제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상공이 발달하니까 경제력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일부 농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한다. 그런데 이 백성들, 이 농민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한자는 좀 하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한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된 소설들이 많이 유행했고 그리고 풍속화, 산 그리고 대나무 그리고 매화 그리고 이런 그림 말고 실제 우리 삶을 그리는 그림을 그려보자. 풍속화. 그다음에 탈놀이, 양말들을 조롱하는 이런 탈놀이 등 돈 많은 농민들의 딱 맞는 이런 문화, 서민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자, 영조와 정조 때 우리 탕평책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때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붕당 정치가 뭐라고 했죠? 여러 신하들이 미안해요. 당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것이 분당 정치라 그랬죠. 그래서 왕권도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나서서 야 이제 너희들 싸우지 마. 너희들도 2명 뽑았으면 너희도 2명 뽑고 너희도 2명 뽑는 이런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을 할 거야. 그다음에 정조 때도 나 탕평책 그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정치적 안정이 되고 정치적 안정이 되니까 다른 발전들을 도모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탕평책은 기본적으로 영조와 정조의 정치력, 힘, 카리스마로 진행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탕평책 하면 이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집단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다음에 권력이 없는 집단들도 니들 우리 뽑는다고 웃기고 있네. 그럴 리가 없어. 니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꼬투리 하나 잡아서 우리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고 불만 앤드 의심의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영조가 끊임없이 얘들이 아무리 의심을 하고 심지어 반란도 일으키거든요.
너희들 탕평책 할 리가 없어.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 엎어버릴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킴에도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집단에도 계속 인재를 등용해요. 반란을 일으킨 집단에게도. 그리고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집단 있잖아요. 이 집단에도 끊임없이 회유하고 어쩔 때는 강압 브루셀이 누르고 막 그렇게까지 해서 어쨌든 탕평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등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을 달래고 구슬리고 억누르고 뭐 요리조리 하고 어쨌든 영조와 정조의 정치력, 카리스마로 이 탕평책은 유지되어 왔어요. 이들이 정치력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단점이 있죠. 이들이 죽으면 탕평책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죽고 나서 탕평책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정조가 영조만큼 혹은 영조보다 더 뛰어난 정치력으로 탕평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조마저 죽고 그 다음 왕도 정조만큼 잘하면 탕평책이 또 이어질 건데 그 다음 왕이 잘하질 못했어요. 능력이 정조보다 조금 부족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요. 자기 아들이 일찍 연이어서 죽는 바람에 모든 의욕을 잃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의욕을 잃고 왕의 일을 잘 못했어요. 왕의 일을 잘 못하고 왕이 무기력해지고 의지가 없으면 왕이 어쨌든 나라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일을 자꾸 미루게 되죠. 나는 못한다. 니들이 좀 해라. 그럼 니들이 누구겠어요? 신하들이죠. 그럼 이때부터 또 신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하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선조는 한 신하한테 조금 모든 것을 많이 넘겨줬어요. 모든 것을 많이 넘겨줬는데 그 신하가 안동 김씨였어요. 안동 김씨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이 안동 김씨 이 세력이 이제 나랏일을 계속 이어받다 보니까 이 가문이 힘이 세진 거예요. 분당 정치는 그래도 여러 가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당을 만들어서 싸웠다면 이제는 안동 김씨 한 가문 여러 연합된 당도 아니고 오로지 한 명이 왕보다 더 권한이 세진 거예요. 이건 분당 정치보다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더 나쁜 거죠. 완벽히 더 나쁜 거죠. 이제 합법적인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이 가문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가문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가문의 번영, 가문의 재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성을 수탈해야 되죠. 곳곳에 안동 김씨 사람들을 막 퍼뜨리고 뭐 대구를 통치하는 사람도 안동 김씨, 부산도 안동 김씨, 광주도 안동 김씨 다 안동 김씨로 만든 다음에 백성들을 수탈해서 가문의 재산을 늘려가는 이러한 정치, 즉 한 가문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최악의 정치를 바로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세도 정치. 그러니까 붕당 정치라는 좀 나쁜 왕의 권력을 낮추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 좀 나쁜 정치를 없애고자 탕평책을 영종족 때 실시를 했고 그게 효과를 얻어서 나라가 발전하고 서민 문화도 발전하고 실학자들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정조가 죽고 나자 더 나쁜 정치인 세도 정치가 등장함에 따라서 사회는 더 혼란해지고 이때부터는 뭐 다 부서지는 거예요. 세도의 실학자들은 완전 다 날아가고요. 실학자들은 정책을 펴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서민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대부분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역시 이 세도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안동긴 씨를 권력을 많이 줄여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안동긴 씨를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러진 않아요. 안동긴 씨의 그 기간 권력들을 인정해줘요. 그래, 니들이 이때까지 권력 가진 거 인정해줄게. 대신 이제부터는 왕이 집권한다. 여기서 까불면 다 죽는다. 라는 식으로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죠. 안동김 씨도 세상이 변한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우리가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협조하자 하면서 안동김 씨하고 흥선대원군하고 함께 나라를 조금씩 안정시켜 나가요. 물론 안동김 씨는 이때까지 세도정치 한 게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흥선대원군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나라를 세도정치로부터 건져내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약간 영조삘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나라를 안정시키는. 자, 그러면서 서원을 정리해요. 서원이 뭐냐면 학교예요. 학교를 없애는 거예요.
학교를 없애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없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도 정치를 부르던 안동임 씨들이 이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에 자기네들이 소속시키면서 군대도 빼줘요. 학교에 들어가면 군대 빼주거든요. 지금도 대학교 가면 군대 빼줘요. 대학교 졸업해야 군대 가요. 혹은 자기가 대학 휴학을 해야 군대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대학 휴학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 계속 다니고 있으면 군대가 계속 밀려요. 군대 다니본 형이나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이때도 학교 다니면 군대를 안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 입시들은 원래 양반들도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서원에 자기 이름 넣어놓고 평생 자기 이름 넣어놓는 거예요. 평생 학생이에요. 관리 가서도 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대 아예 영문 양반이 되죠. 그리고 서원을 뭐 짓는다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돈 내놔라. 이 서원에 뭐 한다 하면서 돈 내놔라. 하고 중간에서 자기네들이 그 돈 그대로 가져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지였던 서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진짜 학교, 좋은 학교, 그 다음에 또 그 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길러낸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까 근성대원들은 그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좋은 서원만 남기고 이런 부정부패를 일삼는 서원들은 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복궁을 복구했어요. 경복궁이 뭐 사라졌었나요? 예,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다 불질러버렸죠. 불질러버렸어요. 물론 뭐 백성들이 도망가는 왕을 대해서 분노로 경복궁을 불태웠다는 말도 있지만 기록에는 일본군이 불태웠다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누가 불태웠던 간에 임진왜란 때 불타없어졌던 이 경복궁을 복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 가서 볼 수 있는 경복궁은 이 흥성대원군 때 다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컸어요. 사실은 영조 때처럼 세도 정치가 많이 줄었죠. 안동희 씨가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이거 이제 까불었다가 진짜 목이 날아가겠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흥성대원군의 그 정치를 지지해줘요. 나름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뭐 안동 혹설에 어떤 사람들은 흥성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다 처단했고 다 죽였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흥성대원군이 카리스마 있게 정치를 하자 안동 김씨가 납작 엎드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세동 정치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복궁을 복구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도 힘들었다. 자, 이렇게 흥성대원군이 부정적 효과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원도 정리하고 세도정치도 없애면서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잘 나갔으면 영조처럼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리고 조선도 다시 부활할 수 있었고 하지만 대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조선 밖의 상황이 그러지 못했어요. 뭐냐면 미국과 프랑스가 조선에 와서 무역 통상이라는 것은 무역이에요. 무역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흥성대원군은 처음에 거절하거든요. 싫어. 난 니들이랑 무역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들이 무역을 하자고 덤벼든 나라들은 여지없이 침략을 받았어요. 중국도 그랬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받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역을 하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역을 하면서 딸려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양 문화 그 다음에 평등하다는 서양 문화 그 다음에 서양이 침략할 수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봐요. 어쨌든 통상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거부에 대해서 프랑스와 미국이 침략해버려요. 프랑스가 침략한 것은 병인양요. 미국이 침략한 것은 신미양요. 구별이 안 되면 신미양요 기준으로 보세요. 미자가 붙잖아요. 이때 미자가 미국이라 보시면 원래는 이때의 미자가 미국의 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신미양요는 미국 그러니까 병인양요는 프랑스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데 프랑스의 병인양요는 우리가 엄청 많이 죽지만 어쨌든 우리가 물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퇴각시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쑥대밭이 돼요. 강화도에서 싸웠는데 우리가 완전 전멸까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기네들 나라 사정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어쨌든 미국과 프랑스가 돌아가고 나서 흥성대원군은 이 싸워보니까 이 택도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럼 무역해야 되나? 혹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리쳤어. 어쨌든 물리쳤어. 우리가 전면을 했지만 어쨌든 물리쳤어. 사실은 우리가 물리쳤다
물리쳤다기보다는 지들이 알아서 나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물리쳤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 통상수교를 더욱 거부할 거야. 더욱 거부 정책을 강화해요. 이게 좀 어찌 보면 조선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본은 반대였어요. 일본은 미국의 침략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는데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일본은. 그런데 몇 번 전쟁 뭐 수준은 아니고 한번 전투를 치러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해서 개화 정책을 펼쳐요. 문물을 받아들인 걸 개화라고 하거든요. 이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덕에 일본은 강대국이 되어버리죠.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쁜 짓이지만 일본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개화 정책을 잘 펼친 덕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퇴각시켰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이제 더 이제 통상 거부를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끝까지 통상 거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무단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군대로 위협하면서 개항을 요구했거든요. 그러자 조선은 이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물리치지 못해요. 물리치지 못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과 무역을 하겠다라는 조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근대 최초의 근대 조약, 현대적인 느낌의 그런 조약이지만 되게 불평등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일본군이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측량, 우리나라의 지리를 살펴볼 수 있다거든요. 뭐 자기네들이 배에 들이밀락하면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침략할 때 어느 쪽으로 침략하면 더 효과적인지를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일본이 무역하려고 들어오는 배를 그러면 갖다 대려면 지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리를 그 부분만 우리가 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선 정부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일본인들이 알아서 와서 지리를 다 파악하고 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침략할 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본격적으로 침략할 때 그게 요긴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조선에서 일본인이 잘못하면 조선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가서 재판 받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따라져서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조선인 잡았고, 지금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너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뭐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 뭐 이렇게 때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나중에 얘기지만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러면 이 조약에 따라서 우리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명성황후 우리 왕비를 죽인 사람들을 우리 법정에 세우지 못해요. 일본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무죄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약들을 많이 체결을 해요.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어쨌든 일본과 이제 무역을 하게 되었고, 근대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 조약이 있자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통상 거부는 말도 안 된다. 어쨌든 개화는 해야 된다. 개화란 게 뭐죠?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더 잘 살게 되고 또 근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개화파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있을 때는 이 개화파와 통상수교 거부가 있었다면, 흥성대원군은 요거를 편들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압도적이고 통상수교 거부가 압도적이고 개화파는 소수파였어요. 근데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더 이상 통상수교 거부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미 뭐 수교하는데 이제 무역하는데 어떡하려고. 사실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수많은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줄줄이 다 이제 통상 수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화파가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거죠. 개화파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온건과 급진. 온건은 뭐냐면 조선의 법이 있지 않냐, 조선의 문화도 있지 않냐, 그건 그대로 두고 외국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외국의 여러 가지 뭐 도구들, 그러니까 뭐 외국의 멋진 배, 전투함, 그 다음에 외국의 여러 가지 기계들, 산업을 발전시킬 기계들, 이런 것들만 가져오자. 그러니까 문화는 우리나라가 그대로 두고 물건들만 가져오자. 이것이 온건개화파예요. 이거는 청나라를
등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그랬거든요. 청나라도 말기가 되면 엄청나게 그 서양 세력들한테 얻어맞아요. 얻어맞고 나서 문화는 청나라 거, 제도는 청나라 그대로 두고 물건들만 가져오자 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옹건기아파는 청나라와 많이 관련이 있어요. 급진기아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급진기아파는 지금 우리 조선의 법과 제도는 외국 거랑 맞잖아. 외국의 법과 제도 싸그리 다 가져오자. 그러니까 법과 제도도 다 바꿔버리자. 그리고 문물도 당연히 다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급진계합파는 제도까지 다 없애자는 거예요. 이거는 청나라와 평소에 우리가 벌이던 그런 무역 관계도 없애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다 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청의 배척이라고 선생님이 쓰긴 했지만 일본과 관련이 많아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청나라는 청나라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청나라 제도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청나라 법도 가지고 있고 무기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킨 기계 이런 것들만 외국에서 수입해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옹건기아파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옹건기아파가 청나라 쪽과 관련이 깊어요. 급진기아파는 일본 스타일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개항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법과 제도 전부 다 서양에서 다 가져왔어요. 서양을 쫙 둘러보게 한 다음에 서양의 좋은 점들을 쭉 빨아들여서 법과 제도부터 바꿨어요. 그 다음에 문물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급진계합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급진계합파는 일본과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청나라 스타일의 청나라 스타일의 개화가 성공했냐? 일본 스타일의 개화가 성공했냐?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기계를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법과 제도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니 내용 길어질 것 같아서 법과 제도도 서양식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쨌든 청나라 스타일의 조선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자 옹건기아파, 법과 제도부터 바꾸자 급진기아파.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방향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급진계합파의 면면들이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박용효들이거든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되냐면 이 옹건계합파가 사실은 좀 더 힘이 강했거든요. 이 옹건계합파가 그 당시 조선 정부의 주류, 조선 정부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급진계합파는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박용효 등 몇몇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수가 소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법과 제도도 다 바꿔요, 우리가 서양식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일본처럼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정총국이라는 이제 우체국이라고 보는데요. 첫 우체국 제도가 시작됐거든요. 여기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청나라에 대해서 조공이라는 걸 바쳤거든요. 우리의 문물들을 바치면서 잘 봐주세요 하는 것들이 조공이에요. 이 조공을 폐지하자. 그리고 대등하게 청나라하고 무역하자는 거고요. 문벌 폐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배웠냐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는 이런 거 없애버리고 백성 평등하게 하자,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하자. 그다음 세금 제도를 고쳐서 부정부패를 막고 나라 재정을 강화하자.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고 백성의 빚진 쌀, 그러니까 빚을 탕감시키자, 없애버리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어쨌든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더 급진적으로 제 법과 제도까지 싹 다 바꿔서 근대화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지만 옹건계합파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옹건계합파가 자신의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정변을 일으킨 사람을 힘으로 눌러버려요. 근데 이때 국내에서 자기 힘으로 누르면 상관이 없는데 누굴 데려오냐면 청나라를 군대를 데려와요. 외국 군대를 데려와서 반란을 진압한 거예요. 반란을 진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 군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외국 군대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뭐 반란이나 잘못된 것이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나라 군대로 진압한 게 아니라 저기 중국 군대 데려와가지고 진압을 시키고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터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 왕에게 칼을 들릴 수 있는 이런 외국 군대가 말이죠. 어쨌든 그 이후에 청나라의 힘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강해져요. 아까 전에 강화도 조약 때는 누구랑 맺었던 거라 그랬죠? 예, 일본과 맺었죠. 일본의 그때 힘이 엄청 셌는데 우리나라 내에서 일본의 말이라면 우리나라 조정이 좀 말을 좀 듣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운공계합파가 강화되면서 청나라의 힘이 세졌어요. 그런데 급진계합파인 이들이 반란을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청나라가 다시 제압하면서 우리나라의 청나라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온건계합파의 힘도 강해집니다. 급진계합파는 그때 촥촥촥촥 목이 날아가고 몇몇 사람들은 도망가고 이랬죠. 참고로 서재필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김옥규는 결국에 잡혀 죽고요.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치고 또 미국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요. 그렇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은 뭐냐면 이제 농민들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봅니다. 아까는 반란이라고 이거 혁명이라고 얘기하느냐. 농민들이 자신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외세가 일본군이 들어오고 막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스스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혁명이라고 봅니다. 동학농민운동 고부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군수가 그걸 통치하는 사람이 너무 횡포를 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정봉준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동학이라는 교리예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예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혁명을 일으켜요.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보세요. 탐관오리,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나쁜 관리들, 못된 양반들, 죄를 지은 것을 조사해서 벌하자. 노비문서를 없애버리자.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세금 낼게 이거 안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잡다한 세금 이 잡다한 세금은 양반들이 알아서 붙인 거고 자기네들 수탈하려고 백성들을 돈을 뽑아먹으려고 했던 세금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없애달라.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엄히 그만다. 그러니까 외국을 배척하자. 이런 거죠. 그죠? 구구절절이 옳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잘못된 것들을 다 올바르게 바로잡고 국외에 다른 침략하는 세력들 특히 일본은 배척하자. 쫓아내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어쨌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그러면은 반란이라고 생각해도 조선 정부의 군대로 막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나라군하고 일본군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 그래도 조선에 이제 청나라 군대가 있었는데 일본군까지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동학농민운동 이것 봐라. 우리가 지금 혁명을 일으키자고 했는데 일본군 청나라 군들이 막 들어오네. 그래서 조선하고 협상을 맺어요. 동농민운동이 정봉준이가 뭐라고 협상을 맺냐면 야 우리 더 이상 서울로 진격 안 할게. 우리가 대신 우리가 점령한 지역 전라도 지역은 상당히 점령을 했거든요. 동학농민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통치할 테니까 우리 휴전하자. 휴전한 이유는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우리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우리 진압한다는 이유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휴전하면 얘네들 나가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나가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좀 휴전을 해요. 그리고 집간소라는 걸 설치해서 자신네들이 점령한 전라도를 통치를 동학농민운동의 동학도들이 합니다. 통치를 잘해요. 요거에 따라서 통치합니다. 평등하게 하자. 못된 양반 벌 주고 그다음 세금도 적당성에서만 내고 일본이 협력하는 놈 쫓아내고 그럼 싫어하는 사람 누구죠? 양반이 싫어하겠죠. 그죠? 양반은 싫어했지만 대부분 농민들은 굉장히 만족해요. 집강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정부도 오케이 하고 나서 그래 니들이 전라도로 좀 통치하고 있어봐 하면서 일본하고 총군한테 얘기해요. 야야야 동학농민운동 끝나서 우리 휴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 라고 하니까 청나라군은 알았어 우리 갈게 했는데 일본군은 싫은데 해버려요. 일본군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긴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청나라가 조선 내에서 힘이 세졌다 그랬잖아요. 이걸 뒤집기 위해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텨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야 나가자니까 동학농민운동 끝났다니까 하니까 일본군이 휴전했다는 거지 뭘 끝나 나 절대 안 나가 하면서 나가자고 하는 청나라군을 공격해버려요. 즉 이게 청일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청나라와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물러나버려요. 갑신정변 이후에 권력을 잡았지만 다시 물러나버려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조선에서.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은 휴전을 없애고 다시 봉기합니다. 이유는 뭐다? 저 일본 애들을 물리치자. 이제 의병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이 간섭이 엄청 심해지니까 이제 청나라도 물러갔고 이제 일본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조선은 일본에게 잡아먹히기 초일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재봉기를 일으켜요.
하지만 일본군이 강압적으로 조선군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벌여요. 이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동학농민운동은 죽창, 이제 대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투 중에 조금 뺏은 성능 안 좋은 총 정도 엄청 잘 갖춰봐야 총 한두 정 정도 있고 대부분 죽창, 이제 그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그런 창 들고 다니는 판에 뭐 기껏해야 칼, 활 뭐 이 정도로 들고 다니는 판에 일본군은 총을 그것도 연발로 막 쏠 수 있는 이런 총들 기관총들을 들고 와요. 상대가 안 되죠, 그죠? 당연히 동학농민운동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완전 패배를 해버려요. 정봉주는 재봉기할 때 패배할 줄 몰랐느냐? 패배할 줄 알았어요. 질 거다 우리는. 하지만 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일본에게 저항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라고 해서 죽을 줄 알고 봉기했습니다. 그 같이 봉기한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동학농민운동이 되게 무식했다. 뭐 그런 죽창을 들고 난다고 뭐 이길 수 있었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봉준도 알고 있었어요. 질 거란 걸. 그리고 같이 봉기한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죽을 거란 걸. 하지만 일본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기록 한 줄이라도 남기겠다는 의미로 봉기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조선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포기하고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역사서에 적혀있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우린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니까 우린 갖다 바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줄을 만들고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금치 전투의 실패로 정봉주는 사망을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정조 이후에 붕당 정치는 사라졌지만 더 나쁜 정치, 세도 정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세도 정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하지만 외부 세력, 즉 통상수교를 원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 개혁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인양요, 프랑스와 싸웠죠. 신미양요, 미국과 싸웠죠. 이걸 거치면서 흥선대원군은 더더욱 나라의 문을 닫고 통상수교 안 한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이후입니다. 물러나고 난 이후 이제 일본이 힘으로 이제 무역을 종용했고 그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없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개화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개화파도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급진개화파가 자신이 권력을 잡고 더 개화를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 하지만 이 갑신정변 때 청나라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청나라가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세지죠.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청일전쟁도 같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군을 일본이 힘으로 몰아내버리고 일본이 이제부터 힘을 가지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해버린 이런 흐름을 얘기 드렸습니다. 자, 교재를 살펴볼게요. 자, 순서입니다. 순서. 조금 먼저 순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벌써 보시죠. 먼저 쭉 보면요. 강화도 조약이 먼저죠. 그 전에 뭐 있나요?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이 먼저가 아니에요. 선생님 실수해왔어요. 다시 할게요. 강화도 조약이 먼저가 아니라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먼저죠. 병인양요 프랑스와 신미양요 미국과 싸웠는데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고 그때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엔 통상수교를 하게 돼요. 일본과. 그리고 갑신정변이라고 해서 이제 급진개화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해서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의 힘이 세지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정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국외적으로는 이제 일본을 물리치자라는 혹은 일본이나 다른 외세들을 물리치자라는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데 일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일본군이 무단으로 상륙을 해서 일본의 위협으로 개항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서 생겨난 이 조약은 뭐냐 하는 거죠.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이 조약, 강화도 조약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박용효 등이 우정총국에서 일으킨 정변으로서 청군에 의해서 실패했던 이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의 개화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흥선대원과 가시적묘 통합농민운동이 빨간색으로 주요된 개념이긴 하지만 이 검은색도 여러분이 잘 읽어보고 이 검은색 단어와 빨간색 단어를 활용해서 그 당시 조선의 흐름을 잘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학습을 잘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잘 안 돼 있으면,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 단어를 보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안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